우리 아들이 강남에 병원을 냈어. 10년 동안 그녀가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아들의 병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리석 바닥 위에 선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강남 사모님들. 틈에서 낡은 환자복 바지에 꼬질꼬질한 때가 낀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노인. 바로 이 병원 원장의 어머니 박옥자 여사입니다. 아들의 병원 개원을 위해 집과 노후 자금까지 싹 다 털어바쳤건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잘난 의사 아들은 늙은 어머니에게서 냄새가 난다며 곰팡이 핀 요양병원에 고려장을 지냈습니다. 이 팔 좀 봐라. 내가 버린 1년 동안 내 어미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뼈만 남았다. 의사면 뭐해? 부모 공경하는 법은 유치원생만도 못한 놈. 오늘부로 너랑 나는 남이다. 요양원에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날 내 자식은 죽은 거야.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더러워서 안 받는다. 의사 가운에 가려진 폐륜의 민낯. 그리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진짜 효도를 보여준 정비사 조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머, 동서, 애 손 좀 봐. 이 시커먼 기름때가 퐁퐁으로 닦아도 안 지워지나 봐. 아이고, 냄새야. 10년 전 그날 형님 박옥자의 목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김영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사상 앞에 덩그러니 놓인 동그랑땡 접시 위로 형님은 코를 감싸주며 미간을 찌푸렸죠. 당시 26이던 영숙의 아들이 카센터에서 일을 배우다 막 퇴근해 제사라며 부랴부랴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낀 검은 기름때는 아무리 벅벅 문대도 지워지지 않는 훈장 같은 것이었지만 형님 눈에는 그저 비위 상하는 더러움일 뿐이었나 봅니다. 우리 준수는 이번에 레지던트 들어가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부만 시켰더니 역시 의사는 달라. 동서, 기술 배운 건 잘했어. 요즘 세상에 공부 머리 없으면 몸이라도 굴려야 먹고 살지. 안 그래? 형님은 말끝마다 우리 의사 아들을 입에 올리며 은근히, 아니 노골적으로 영숙의 아들을 깔뭉갰습니다. 영숙은 그때 아들의 붉어진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도 된 양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추던 그 거칠고 투박한 손. 영숙은 그날 밤 부엌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며 다짐했더랬죠. 두고 보자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리고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영숙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고 좋다.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 영숙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최고급 안마의자에 파묻혀 있습니다. 마치 우주선에 탄 것처럼 온몸을 감싸주는 가죽 시트가 웅웅거리는 진동과 함께 허리며 어깨를 시원하게 주물러 줍니다. 이 안마의자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그 기름밥 먹던 아들이 지난달 어머니 생신이라며 일시불로 긁어준 500만 원짜리 효도 선물입니다. 어머니 시원하세요? 강도는 괜찮아요? 살갑게 묻는 며느리가 깎아온 배 한 조각을 입에 넣어줍니다. 달콤한 배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자 10년 전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던 그 퍽퍽한 설움도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이제는 어엿한 정비소 사장님이 된 아들이 들어옵니다. 예전에 꾀재재한 작업복이 아니라 깔끔한 셔츠 차림입니다. 어무이 다녀왔습니다. 오늘 가게 매출이 좀 괜찮아서요. 아들은 두툼한 봉투 하나를 영숙의 무릎 위에 툭 던져놓습니다. 겉봉투에 적힌 사랑합니다라는 글씨보다 그 안에 담긴 묵직한 두께감이 영숙의 입꼬리를 절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아들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지만 영숙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의사의 손보다 귀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형님, 보고 계세요? 형님이 냄새난다고. 코 막던 내 자식놈 손이요. 이제는 황금알 낳는 거위 손이 됐어요. 의사가운 입은 아들은 1년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면서요? 내 아들은 매일 저녁 이렇게 봉투 갖다 바치며 안마까지 해줍디다. 형님은 지금 그 잘난 의사 아들 덕에 나보다 더 비싼 의자에 앉아 계시려나? 아니면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가족 사진 속에서 영숙네 식구들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간 제주도 여행, 손주 돌잔치 사진, 행복이 뚝뚝 묻어나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문득 안마의자의 진동이 멈추는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고 보니 형님 소식을 못 들은 지가 꽤 됐습니다. 명절이면 밍크 코트를 입고 나타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강남에 병원을 냈네, 아파트를 샀네 하며 떵떵거리던 그 목소리가 뚝 끊긴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이사를 갔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정확한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하의 박옥자가 이렇게 조용할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혹시 그 대단한 의사 아드님이 강남 타워 팰리스라도 사들여서 우리 같은 서민 친척들과는 급이 안 맞아 연을 끄는 걸까요? 여보, 당신 형수님 소식 들은 거 없어요? 소파에서 TV를 보던 남편에게 물어보지만 남편은 심드렁하게 고개만 저을 뿐입니다. 몰라. 큰형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사도 안 모시겠다며 다 가져가더니 연락 안 된 지 오래됐잖아. 잘 먹고 잘 살겠지 뭐. 하지만 영숙의 촉은 다릅니다. 여자의 육감이랄까요?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콧대 높은 형님이 아무런 자랑도 없이 이렇게 조용히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너무 잘 살아서 배가 아플까봐 숨어 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영숙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발신자는 고모네 둘째.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던 시댁 먼 친척 조카입니다. 어머, 웬일이니? 내가 전화를 다 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잔뜩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조카의 말에 영숙은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배 조각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숙모, 소식 들으셨어요? 큰어머니 말이에요. 글쎄, 과연 형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영숙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어머, 영숙이 너 얼굴 핀 것 좀 봐라. 요즘 좋은 일 있다며? 주말에 결혼식장 뷔페는 언제나처럼 시장통같이 시끌벅적합니다. 접시 달그락거리는 소리,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의 수다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오늘 영숙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합니다. 아들이 이번에 새로 뽑아준 밍크쇼를 어깨에 두르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살짝 힘주어 들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형님 기에 눌려 구석진 자리나 찾았겠지만 오늘은 당당하게 뷔페 정중앙 테이블에 자리를 잡습니다. 호호, 좋은 일은요, 형님. 그냥 우리 애가 이번에 카센터 확장을 좀 크게 했어요. 며느리가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이번에 안마의자도 아주 비싼 걸로 들여줬지 뭐예요. 영숙 씨는 짐짓 겸손한 척하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가 없나 봅니다. 친척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영숙 씨의 윤기 흐르는 숄과 가방에 꽂힙니다. 역시 자식 농사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니까. 그나저나 옥자 형님은 오늘 안 오신대? 조카 결혼식인데 코빼기도 안 보이네. 순간 왁자지껄하던 테이블에 찬물을 끼얹은 듯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영숙 씨도 내심 궁금하던 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나타나서 우리 의사 아들이를 연발하며 식장을 휘저었을 형님이니까요. 아, 그게 소문 못 들었어? 옥자 형님네 지금 난리도 아니래. 옆자리에 앉은 시댁 먼 친척버린 순자 언니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영숙 씨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접시에 담아온 육회가 미지근해지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의 귀가 토끼처럼 쫑긋 솟아오릅니다. 난리라니요? 아들이 강남에 병원 크게 개원했다면서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강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영숙 씨의 물음에 순자 언니는 주위를 한번 슥 둘러보더니 마치 국가 기밀이라도 누설하듯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삭입니다. 호강은 무슨, 개원해준다고 집이랑 땅이랑 싹 다 팔아서 아들 줬다며. 그러고 나서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는데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는 소문이 파다해. 네, 쫓겨나요? 그 콧대 높은 형님이요? 영숙 씨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저도 모르게 탁 내려놓습니다.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천하의 박옥자가 아들만 바라보고 살던 그 유별난 엄마가 아들에게 버림을 받다니요. 글쎄, 쫓겨난 건지 제 발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양병원에 가 있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버타운이 아니라 저기 경기도 외곽 어디 총구석에 있는 병원이라던데? 충격적인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아들이 병원 개원 자금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난리를 쳤으며 결국 돈 없는 늙은이 신세가 된 형님이 등 떠밀려 요양병원으로 갔다는 이야기. 사실인지 과장인지 모를 그 이야기 속에서 형님은 더 이상 의사 아들 둔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형님,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빈털터리가 되신 거예요? 나는 형님이 강남 아파트에서 우아하게 와인이나 마시고 있는 줄 알았지. 근데 요양병원이라니. 그것도 쫓겨나다시피? 에이, 설마. 사람들이 샘나서 지어낸 말이겠지. 그 똑똑한 의사 아들이 설마 제 어미를 그렇게 내쳤을라고. 영숙 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순자 언니의 옷소매를 잡고 재차 묻습니다. 언니, 확실한 거야? 그냥 뜬 소문 아니고 형님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확실하다니까. 내 친구 사돈의 팔촌이 그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잖아. 박옥자라는 이름 내가 똑똑히 들었어. 주소도 알아, 내가. 궁금하면 가볼래? 순자 언니가 핸드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여줍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우릅 사랑요양병원. 이름만 사랑이지 로드뷰로 언뜻 본 그곳은 허허벌판 논두렁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10년 전 제사상 앞에서 며느리 자랑,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영숙 씨의 속을 뒤집어 놓던 그 당당하던 형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너네 아들은 기술 배워서 좋겠다며 비꼬던 그 표정, 우리 아들은 바빠서라며 으스대던 그 목소리. 그때는 그게 그렇게 밉고 서러웠는데 지금 들려오는 이 비참한 소식 앞에서는 묘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고소하다고 해야 할지 안 됐다고 해야 할지. 아니, 그보다 먼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솟구칩니다. 언니, 그 주소 나 좀 보내줘봐. 왜? 가보게? 아이고, 가지마. 가서 보면 속만 상할걸. 그 형님 자존심에 동서가 오는 걸 반기겠어? 아니야, 그래도 형님인데. 살아계신지 확인은 해야지. 그리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그 잘난 의사 아들이 어머니를 어디다 모셔놨는지.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송받은 주소를 꾹 저장합니다. 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점차 웅웅거리는 소음처럼 멀어집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낡고 허름한 그 요양병원의 이미지만이 선명하게 박혀 들어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영숙 씨는 창밖을 스쳐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아까 뷔페에서 먹은 음식이 얹힌 듯 속이 더부룩합니다. 형님,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진짜 거기 계신 거 맞아요?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으면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사셔야지. 그래야 내가 배라도 아프지. 이게 뭐예요? 꼴사납게. 내일 날 박는 대로 내가 갈 거예요. 가서 형님 그 콧대가 얼마나 꺾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살아서 나를 노려보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볼 겁니다. 영숙 씨는 주먹을 꽉 쥡니다. 내일은 아들에게 운전을 부탁해야겠습니다. 10년 전 기름때 묻은 손이라며 무시당했던 그 아들의 차를 타고 가장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그곳으로 갈 작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문안이 아닙니다. 10년 묵은 응어리를 풀러가는 길이자 인생의 승패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숙 씨는 냉장고 문을 벌컥 엽니다. 그리고 재료들을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합니다. 돼지고기, 두부, 밀가루, 계란. 형님이 그토록 질색하던 기름 냄새 진동하는 동그랑땡을 만들 생각입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해? 제사도 아닌데 웬 전을 부쳐? 거실에 있던 남편이 고소한 기름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나옵니다. 영숙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두부를 으깹니다. 그냥요. 갑자기 먹고 싶어서요. 내일 어디 좀 다녀올 때가 있으니까 당신은 묻지 말고 쉬세요. 달궈진 프라이팬 위로 치익 소리를 내며 반죽이 올라갑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전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10년 전에는 서러움의 냄새였지만 오늘 이 냄새는 왠지 모를 비장함마저 감돕니다. 영숙 씨의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내일 드디어 형님을 만납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분주합니다. 어제 저녁 내내 부친 동그랑땡이며 부드럽게 쏜 호박죽, 그리고 형님이 좋아하던 물김치까지 바리바리 챙깁니다. 그것도 그냥 비닐봉지가 아니라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고운 비단 보자기 꺼내어 정성스레 매듭을 짓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디 꽃놀이라도 가는 줄 알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 맞아요? 내비게이션이 자꾸 이상한 산길로 안내하는데요. 운전대를 잡은 아들 준수가 룸미러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준수의 듬직한 검은색 세단은 매끈하게 포장된 서울 시내를 벗어나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차창밖 풍경은 높디 높은 빌딩 숲에서 어느새 누렇게 마른 논밭과 앙상한 겨울나무들로 바뀌어 갑니다. 맞아, 거기. 김 기사가 운전이나 똑바로 해. 멀미 나겠다. 영숙 씨는 일부러 퉁명스레 말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사실 영숙 씨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길 양옆으로 드문드문 보이는 건 낡은 창고나 비닐하우스뿐,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휑한 곳입니다. 형님 옥자가 평생을 외치던 강남, 압구정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풍경이죠.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영숙 씨 무릎 위에 놓인 도시락 보따리가 달그락거립니다. 10년 전 명절 때마다 형님 댁에 갈 때는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는데 오늘 이 길은 묘하게도 가슴이 콩닥거립니다. 설렘일까요? 아니면 불안함일까요? 형님, 길 꼬라지 좀 보세요. 의사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아들이 보내준 곳이
겨우 이런 산골짜기예요? 우리 준수차 승차감이 참 좋죠? 형님은 구급차 타고 오셨나 아니면 택시 타고 오셨나? 가는 길 내내 논두렁만 보이는데 형님 그 고상한 취향에 흙먼지 날려서 어떡한데? 한참을 달리던 차가 드디어 멈춰섭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기계적인 안내 음성과 함께 눈앞에 나타난 건물. 영숙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도 모르게 입을 딱 벌리고 맙니다. 사랑요양병원. 빛바랜 간판 글씨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칠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언제 칠했는지 모를 회색 페인트가 흉물스럽게 일어나 있고 덩굴 식물이 말라비틀어진 채 건물을 휘감고 있어 마치 귀신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주차장에는 방문객의 차는커녕 찌그러진 구급차 한 대와 직원들 차로 보이는 경차 몇 대가 전부입니다. 그 넓은 마당에 벤치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한쪽으로 기울어진 벤치 옆에는 누군가 버린 휠체어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어머니, 큰어머니가 진짜 이런 데 계신다고요? 형님이 의사라면서요. 병원장이라 돈도 많이 번다면서 어머니를 이런 데다. 아들 준수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영숙 씨는 아들의 말에 대꾸도 못하고 마른 침만 꿀꺽 삼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입니다. 들어가자. 날 춥다. 영숙 씨는 애써 담담한 척 앞장섭니다. 하지만 병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영숙 씨의 발걸음이 뚝 멈춥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 락스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노인들 특유의 냄새와 대소변 냄새가 뒤섞인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서울의 그 으리으리한 병원 로비에서 나던 향긋한 커피 냄새나 고급 방향제 냄새는 이곳에 없습니다. 로비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입구에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접수대 안에는 간호사복을 입은 직원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기요, 면회 좀 왔는데요. 박옥자 씨라고. 영숙 씨의 말에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304호요. 엘리베이터 고장 났으니까 계단으로 가세요. 엘리베이터도 고장난 3층 건물을 거동도 불편한 노인들이 어떻게 오르내리란 말일까요? 영숙 씨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들 준수가 화가 난 듯 한마디 하려는 걸 영숙 씨가 눈짓으로 말립니다. 지금은 형님을 보는 게 먼저니까요. 계단을 오르는 내내 벽지 곳곳에 핀 곰팡이가 눈에 밟힙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열려있는 병실 문틈으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침대에 묶인 채 소리를 지르는 노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형님,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깔끔 떨기로는 대한민국 1등인 양반이 이런 냄새나는 곳에서 잠이 와요? 밥은 넘어가요? 아들이 여기다 버려두고 한 번도 안 왔다면서요. 고려장이 별거야? 산 사람 여기다 가둬두고 나 몰라라 하면 그게 고려장이지. 아이고, 내 속이 다 문드러지네. 드디어 304호 앞. 문패에는 환자 이름 6개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 맨 끝에 낯익은 이름 석자가 보입니다. 박옥자. 영숙 씨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줍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10년 만에 재회. 그토록 밉던 형님이 지금 저 문 너머에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아직도 그 빳빳한 고개를 쳐들고 동서 왔어?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 제가 열게요.
준수가 영숙 씨의 떨리는 손을 감싸 쥐고 대신 문을 엽니다. 드르륵 낡은 미닫이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복도보다 더 무겁고 탁합니다. 좁디 좁은 6인실, 다닥다닥 붙은 침대들 사이로 창가 구석 자리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영숙 씨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 커튼 뒤에 형님이 있다는 것을요. 드르륵 낡은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영숙 씨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병실 안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6인실 병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여기저기서 쿨럭거리는 기침소리,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노인들의 목소리가 뒤엉켜 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락스 냄새가 섞인 공기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겁습니다. 형님, 옥자가 평소 그토록 싫어하던 사람 냄새가 이곳에는 차고 넘칩니다. 아니, 이건 사람 냄새라기보다 삶이 말라가는 냄새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어머니, 저쪽인 것 같아요. 아들 준수가 가리킨 곳은 창가 구석진 자리입니다. 유독 그 침대만 낡은 분홍색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하고 싶다는 듯 꽁꽁 싸매진 그 공간이 영숙 씨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병실 바닥을 울릴 때마다 침대 위 노인들의 시선이 영숙 씨의 화려한 옷차림에 꽂힙니다.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영숙 씨의 눈은 오직 저 커튼 너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영숙이에요. 작게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대신 커튼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 인기척이 있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을 뻗어 커튼 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걷어냅니다. 차르륵. 커튼이 거치자 드러난 풍경에 영숙 씨는 그만 숨을 멈추고 맙니다. 그곳에 낯선 노파가 한 명 앉아 있습니다. 우아하게 드라이한 머리 대신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빗질도 안 한 채 헝클어져 있고 명품 스카프를 두르던 목에는 때가 꼬질꼬질한 수건이 걸쳐져 있습니다. 헐렁한 환자복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뚝은 앙상하게 말라 뼈만 남아 있고 손톱 밑에는 때가 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초라한 노인은 10년 전 동서 피부 관리 좀 해. 여자가 늙으면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아. 라며 영숙 씨의 김이 낀 얼굴을 지적하던 그 고운 박옥자 여사가 맞습니까? 형님? 영숙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그제야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던 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돌립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영숙 씨와 마주치는 순간 노인의 눈이 화들짝 커집니다. 힉! 옥자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오들오들 떠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영숙 씨는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것만 같습니다. 형님, 저예요. 동서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영숙 씨가 다가가 이불을 잡자 옥자는 안간힘을 다해 이불자락을 놓지 않으려 버둥거립니다. 가란 말이야. 나 옥자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잔뜩 쉬어 갈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독한 억양만큼은 영숙 씨가 기억하는 형님 그대로입니다.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이런 몰골을 죽어도 보이기 싫은 겁니다. 영숙 씨는 억지로 이불을 뺏지 않고 침대 곁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보자기를 주섬주섬 풉니다. 형님,
저 형님 좋아하는 동그랑땡 부쳐왔어요. 그리고 물김치도요. 우리 준수가 형님 드린다고 아주 맛있는 배도 사왔는데 음식 냄새가 퍼지자 이불 속의 움직임이 멈칫합니다. 꼬르륵. 민망할 정도로 큰 배꼽 시계 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얼마나 굶으신 걸까요? 요양병원 밥이 입에 안 맞아 끼니를 거르신 게 분명합니다. 영숙 씨는 짐짓 모른 척하며 젓가락으로 동그랑땡 하나를 집어듭니다. 아이고, 냄새 좋다. 형님 안 드시면 제가 다 먹을게요. 이거 제가 돼지고기 듬뿍 넣고 부친 건데. 슬그머니 이불 한쪽이 내려가더니 옥자의 눈이 빼꼼히 드러납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숨길 수 없는 허기가 가득합니다. 영숙 씨는 말없이 동그랑땡을 옥자의 입가에 가져갑니다. 자, 아해보세요. 뜨거울 때 드셔야죠. 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입을 벌립니다. 오물오물. 기름진 전이 입안에 들어가자 옥자의 눈가에 순식간에 물기가 차오릅니다. 10년 전에는 냄새난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음식을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음식인 양 허겁지겁 받아먹습니다. 영숙 씨는 묵묵히 젓가락질을 하며 형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봅니다. 깊게 패인 주름, 검버섯이 핀 뺨,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어버린 저 눈빛. 의사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그 대가가 고작 이것이라니요. 영숙의 내면 독백. 형님, 왜 우세요? 맛이 없어요? 아니면 억울해서 그래요? 10년 전 제사상 앞에서 제 가슴에 못 박을 때 형님은 천년만년 여왕처럼 살 줄 알았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 잘난 아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무시하던 동서가 주는 밥을 받아먹고 계시네. 쌤통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아릴까요? 형님 꼴이 너무 비참해서 같은 어미로서 눈물이 다 나네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입구에서 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304호 박옥자님 보호자분, 면회 시간 지키셔야죠. 그리고 외부 음식 반입 금지인 거 모르세요? 간호사의 타박에 옥자가 깜짝 놀라며 먹던 것을 뱉을 뻔합니다. 영숙 씨는 순간 울컥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돈 내고 내 형님 밥 좀 먹이겠다는데 저 어린 간호사가 어디다 대고 눈을 부라린답니까? 영숙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10년 전 형님이 그랬던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간호사를 쏘아봅니다. 우리 형님이 배가 고프다잖아요. 병원 밥이 오죽 형편없으면 이러시겠어요? 그리고 보호자라니요? 진짜 보호자인 아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사돈의 팔촌인 내가 와서 챙기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오세요? 영숙 씨의 서슬 퍼런 기세에 간호사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옥자는 그런 영숙 씨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늘 기죽어 살던 동서에게서 저런 당당함이 나오다니요. 영숙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아 옥자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앙상한 손이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여기서 형님 실컷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게 해드릴 테니까 눈치 보지 말고 드세요. 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영숙 씨의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미안하다, 동서. 그 한마디에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형님, 천천히 드세요. 체하겠어요. 누가 뺏어 먹는다고. 영숙 씨는 챙겨온 물김치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옥자의 입에 넣어줍니다. 시원하고 알싸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옥자는 그제야 막힌 숨이 트이는지
긴 한숨을 내쉽니다. 입가에 묻은 붉은 고춧가루가 볼품없지만 지금 옥자에게는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저 뱃속에 들어가는 이 따뜻한 온기가 너무나 절실했으니까요. 접시가 비워지자 옥자는 민망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립니다. 그 콧대 높던 박옥자 여사가 동서 앞에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저렇게 죄인처럼 앉아있는 꼴이라니요. 영숙 씨는 그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형님, 이제 정신 좀 드세요? 그럼 말 좀 해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강남 아파트는 어쩌고 여기 계신 거예요? 그 똑똑한 의사 아들은요? 영숙 씨가 다그치듯 묻자 옥자의 어깨가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금기어라도 들은 사람처럼 몸을 떠는 형님. 한참의 정적 끝에 옥자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다 줬어. 다 뺏겼어. 네, 다 뺏기다니요. 개원. 그래, 그놈의 병원 개원이 문제였지. 강남에 병원 자리 하나 얻으려면 수십억이 든다더라. 며느리가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어떡해. 내 아들 기 살려줘야지. 그래서 집 팔고 적금 깨고 내 노후 자금까지 싹 다 털어서 줬어. 병원만 잘 되면 나중에 펜트하우스 사서 모시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으니까. 옥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 약속, 달콤한 사탕 발림이었던 그 말이 지금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그래서요? 병원 차려줬더니요? 처음엔 좋았지. 아들 병원장 소리 듣고 며느리도 사모님 소리 듣고 나도 강남 입성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딱 6개월 가더라. 6개월. 평생을 바친 희생의 유효기간은 고작 반년이었습니다. 옥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재산 증여가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반찬 타박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냄새나요. 김치 좀 따로 보관하세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옥자가 거실에 나오는 것조차 싫은 티를 냈답니다. 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 좀 보려고 하면 며느리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려. 손자 녀석 교육에 방해된다나? 밥도 따로 먹자더라. 식탁에서 같이 밥 먹으면 비위가 상한다고. 나보고 방에서 따로 상 차려 먹으라는데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린가? 영숙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형님, 그럴 때 아들은 뭐 했어요? 그 잘난 의사 아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영숙 씨의 고함에 옥자가 흠칫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누가 들을까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쉿, 조용히 해. 누가 듣겠어? 우리 아들, 걔가 뭐 힘이 있나? 병원 일이 바빠서 집에 오면 잠만 자는데 내가 하도 서러워서 아들 붙잡고 하소연을 했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옥자의 눈빛이 허공을 맴돕니다. 그날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듯합니다. 어머니, 그냥 좀 참으세요. 집사람도 예민해서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한테서 좀 퀴퀴한 냄새가 나긴 해요. 자주 좀 씻으세요. 세상에. 지 똥기저귀 갈아 키운 어미한테 냄새가 난다고 했다고요? 영숙 씨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10년 전 영숙 씨 아들의 기름때 묻은 손을 보며 더럽다고 했던 그 옥자 형님이 이제는 자기 아들에게서 냄새나는 노인 취급을 받은 겁니다. 인과응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현실입니다. 형님, 들으셨어요? 10년 전에 제 가슴에 대못 박을 때 저는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형님 아들이 형님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았네요.
의사면 뭐해요? 사람 고치는 기술만 배웠지. 부모 마음 문드러지는 건 모르는 천하의 불효자식인걸. 공부 잘한다고 유세 떨더니 결국 배운 머리로 부모 등골 빼먹는 계산만 했구만. 아이고, 불쌍한 우리 형님.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 여기보다 공기 좋고 편한 곳이 있다고. 거기 가서 요양 좀 하시면 주말마다 찾아뵙겠다고. 그 말에 속아서 따라 나선 게 여기야. 여기다 날 내려놓고 그 뒤로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버렸어. 버려진 거지. 고려장 당한 거야. 옥자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굽니다. 요양병원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밀려 간병인들에게 눈칫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다는 말에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가요. 영숙 씨가 벌떡 일어나 옥자의 팔을 잡아 끕니다. 어딜? 어디긴요? 우리 집에 가요.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형님 못 둬요. 그리고 그놈의 의사 아들, 내가 찾아가서 머리끄덩이를 잡든 멱살을 잡든 결판을 낼 테니까. 아니야. 동서 안 돼. 옥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영숙 씨의 손을 뿌리칩니다. 힘없는 노인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왜요? 형님, 아직도 그 아들이 안쓰러워요? 걔가 형님을 버렸다니까요. 쪽팔리잖아. 옥자가 오열하며 소리칩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 자존심이, 내 인생이 전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여기서 죽은 듯이 살다가 죽을래. 동서,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 여기 있는 거 알면 친척들이 얼마나 비웃겠어. 의사 아들 뒀다고 유세 떨더니 꼴 좋다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야. 무너져버린 자존심을 부여잡고 우는 형님. 죽음보다 남들의 비웃음이 더 두려운 그 허영심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엽고 애처롭습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아온 여자의 비극적인 말로입니다. 그때 병실 밖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원장님, 회진 도십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와 함께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젊고 번듯한 의사 선생님. 옥자는 그 의사를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하얀 가운만 보면 아들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겠죠. 의사는 형식적으로 차트를 훑어보더니 영숙 씨를 힐끔 쳐다봅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병원비가 3개월째 밀려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해결 안 되면 퇴원 조치될 수 있으니 사무과 들러서 정산 좀 해주세요. 사무적인 말투로 툭 던지고 나가는 의사의 뒷모습. 영숙 씨는 그 차가운 등짝을 보며 묘한 결심을 합니다. 형님, 돈 없어서 쫓겨나면 어디 갈 데는 있어요? 이불 속에서 도리질 치는 옥자. 갈 곳도 돈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형님. 영숙 씨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그리고 아들 준수가 어제 준 용돈 봉투를 만지작거립니다. 이 돈이면 밀린 병원비는 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내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형님의 젖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그리고 그 괘씸한 조카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님, 나오세요. 저랑 갈 데가 있어요. 어딜? 일단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대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영숙 씨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10년 전 억울해서 밤마다 울던 그 김영숙이 아닙니다. 이제 칼자루는 영숙 씨가 쥐었습니다. 우리 준수 보러 가요. 형님이 기름 냄새 난다고 싫어하던 내 아들, 지금 어떻게 사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형님 아들한테도 보여줘야죠. 진짜 효도가 뭔지.
영숙 씨는 옥자의 앙상한 손을 꽉 잡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외출 좀 다녀오겠습니다. 요양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서 영숙 씨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직원이 건넨 3개월치 밀린 병원비 영수증을 받아든 영숙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카드를 내밀었죠. 승인되었습니다라는 기계음과 함께 영수증이 출력되자 깐깐해 보이던 원무과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허름한 환자복을 입은 박옥자 할머니에게 이런 능력 있는 보호자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표정입니다. 형님 가요. 이깟 돈, 우리 준수가 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준 용돈이면 해결돼요. 영숙 씨는 멍하니 서 있는 옥자의 손을 이끌고 당당하게 병원 현관을 나섭니다. 1년 만에 마시는 바깥 공기. 옥자는 눈이 부신 듯 손으로 하늘을 가리며 비틀거립니다. 콧속을 맴돌던 락스 냄새 대신 차가운 겨울바람이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옥자의 눈가에 다시금 이슬이 맺힙니다. 자, 타세요, 큰어머니. 대기하고 있던 준수가 깍듯하게 뒷문을 열어줍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옥자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너네 차는 똥차라 멀미 난다며 타기 싫어했던 그 조카의 차가 이제는 벤츠보다 더 안락하게 느껴지니 사람 팔자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영숙 씨가 백미러로 아들과 눈을 맞춥니다. 준수야, 가게로 가자. 네, 바로 식사하러 안 가시고요? 가서 보여줄 게 있어. 내 큰어머니, 내가 기름밥 먹는다고 무시하셨잖아. 그 기름밥이 얼마나 대단한 밥인지 똑똑히 보여드려야지. 차는 1시간을 달려 서울 외곽의 번화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동네 작은 카센터가 아니었습니다. 준수 모터스 앤 정비센터라는 거대한 간판이 걸린 3층짜리 건물이 옥자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기가 내 가게니? 옥자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1층에는 수입차들이 줄지어 리프트에 올라가 있고 직원 10수명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준수의 차가 들어오자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거수경례를 붙입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씩씩한 목소리가 공장을 울립니다. 옥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10년 전 손톱 밑에 때가 끼었다고 밥상머리에서 면박을 주었던 그 조카가 지금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장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차에서 내린 옥자는 주눅이 들어 어깨를 움츠립니다. 화려한 정비소 풍경 속에 낡은 환자복에 코트 하나 걸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런 옥자에게 준수가 다가옵니다. 준수는 작업 중이던 직원에게 장갑을 받아 끼고 직접 본네트를 열어 뭔가를 점검하는 신용을 하며 설명합니다. 큰어머니, 저 여기서 하루에 차 50대씩 고쳐요. 남들은 기름 냄새 난다고 싫어하지만 저는 이 냄새가 돈 냄새 같아서 좋더라고요. 준수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장갑을 벗습니다. 그 투박한 손, 여전히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그 손이 옥자의 눈앞에 쑥 내밀어집니다. 옥자는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준수가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옥자의 손에 쥐어줍니다. 큰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번 설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따뜻한 내복이라도 사 입으세요. 봉투를 받아든 옥자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묵직합니다. 의사 아들이 병원 개원해달라고 할 때 가져갔던 수표의 무게보다 이 꼬깃꼬깃한 현금 봉투가
천만 배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준수야, 나는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에이, 무슨 말씀을요? 어릴 때 저한테 용돈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저 기억해요. 의사 형만 챙긴다고 서운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큰어머니는 큰어머니죠. 준수의 말에는 가시가 없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와 존중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옥자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으흐흑,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어. 의사가오니 뭐라고. 그 껍데기만 보고 살다가 알맹이를 다 놓쳤어. 정비소 마당 한복판에서 옥자가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지만 영숙 씨는 말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눈물은 옥자가 지난 10년의 허영을 씻어내는 참회의 눈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가 다가가 옥자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형님, 우세요. 실컷 우세요. 그리고 잘 봐요. 이게 진짜 자식 농사예요. 펜대 굴려서 남의 배 가르는 기술보다 땀 흘려서 남의 차 고쳐주고 번 돈으로 부모 챙기는 이 기술이 100번, 1000번 낫지 않아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수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뺨에 그 거친 손을 가져다 댑니다. 10년 전에는 역겹다던 그 기름 냄새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구수하고 따뜻한 향기처럼 느껴집니다. 고맙다. 준수야. 정말 고맙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옥자의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아옵니다. 영숙 씨는 손수건으로 형님의 눈물을 닦아주며 비장한 표정으로 시계를 봅니다. 자, 형님. 눈물은 이제 그만. 배도 채웠고 진짜 효자도 만났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남았어요. 마지막? 어디? 옥자가 퉁퉁 부은 눈으로 묻자 영숙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디긴요? 형님이 목숨보다 아끼던 그 아들,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야죠. 강남병원으로 갑니다. 뭐, 거길 간다고? 안 돼. 나 이런 꼴로. 이런 꼴이니까 가야죠. 형님, 언제까지 숨어 살 거예요? 오늘 단판 짓고 끝냅시다. 내가 형님 잃어버린 자존심, 오늘 바닥까지 긁어서라도 다시 찾아드릴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요. 영숙 씨는 준수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준수도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석에 오릅니다. 검은색 세단의 엔진 소리가 맹수처럼 그르렁거립니다. 이제 차 머리는 서울 강남, 대한민국에서 제일 땅값 비싸고 콧대 높다는 그곳을 향해 돌려집니다. 10년 묵은 하늘 풀러가는 길, 그 길 끝에 과연 어떤 파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울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그 중에서도 가장 목이 좋다는 대로변에 위치한 박정형외과. 10년 전 형님 옥자가 우리 아들이 강남 노른자 땅에 병원을 낸다며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바로 그곳입니다. 번쩍거리는 통유리 건물에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고급스러운 커피 향이 훅 끼쳐옵니다. 요양병원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성공한 냄새가 진동을 하죠. 어서 오세요. 접수 도와드릴까요?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들이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다가 영숙 씨 뒤에 서 있는 옥자를 보고 흠칫 놀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강남. 사모님들 틈에 낡은 환자복 바지에 아들 점퍼를 걸친 꼬질꼬질한 할머니가 서 있으니 눈에 띌 수밖에요. 옥자는 부끄러움에 자꾸만 준수의 등 뒤로 숨으려 합니다. 박 원장 만나러 왔어요. 지금 진료 중인가요? 영숙 씨가 데스크를 손으로 탁 치며 당당하게 묻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예약하셨나요?
라고 묻기도 전에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김 간호사, 환자 차트 정리가 이게 뭐야? 내가 몇 번을 말해. 날카로운 신경질. 10년 전 제사상 앞에서 어머니 전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요라며 인상을 쓰던 그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의사. 바로 옥자의 아들 박민석입니다. 민석은 데스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다 낯선, 아니 너무나 낯익은 불청객들과 마주칩니다. 순간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지더니 이내 사색이 되어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어머니? 작은 어머니? 그래, 내 어미다. 살아있는 게 신기하냐? 옥자가 준수의 등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민석은 옥자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기겁을 하며 황급히 어머니의 팔을 잡아 구석진 곳으로 끕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들의 시선이 쏠리는 게 죽기보다 싫은 눈치입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그것도 이 꼴로. 제가 나중에 찾아뵙는다고 했잖아요. 병원 이미지 망칠 일 있으세요? 첫마디가 걱정이 아니라 타박입니다. 어머니의 안부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병원 이미지와 체면만 걱정하는 그 모습에 영숙 씨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습니다. 야, 이 썩을 놈아. 영숙 씨의 고함이 병원 로비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우아하게 앉아 잡지를 보던 환자들도 분주하던 간호사들도 모두 동작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봅니다. 자, 작은 어머니, 왜 이러세요?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신고? 그래 해라. 내 놈이 내 어미한테 한 짓은 신고가 많이냐? 강남 한복판에 병원 차려주니 늙은 어미는 곰팡이 핀 요양원에 버려두고 넌 여기서 클래식 들으며 커피 마시니까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 영숙 씨는 옥자의 앙상한 팔을 걷어 올리며 민석의 코앞에 들이댑니다. 이 팔 좀 봐라. 살이 다 빠져서 뼈만 남았다. 내가 버린 1년 동안 내 어미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울기만 했어. 병원비, 그게 없어서 쫓겨날 뻔한 걸 내가 내고 왔다. 의사면 뭐해? 사람 고치는 기술만 배웠지. 부모 공경하는 법은 유치원생만도 못한 놈. 민석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집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 저 원장 자기 엄마를 버렸대? 세상에, 페류나 아냐?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히자 민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오해십니다. 집사람이랑 상의해서 공기 좋은 곳에 모신다는 게.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바빠? 핑계 댈 걸 대라. 여기 내 사촌 준수를 봐라. 영숙 씨가 옆에 묵묵히 서 있는 준수를 가리킵니다. 얘는 손에 기름 묻히고 하루에 차 50대씩 고치면서도 매일 저녁 제어미 다리 주물러 준다. 너는 10년 전에 얘 보고 냄새난다고 무시했지? 근데 냄새는 너한테서 난다. 아주 고약한 돈 썩은 내가 진동을 해. 준수는 아무 말 없이 민석을 노려봅니다. 과거에는 의사 사촌 형 기에 눌려 말도 못 붙이던 그 못난 사촌 동생이 지금은 그 누구보다 크고 든든한 태산처럼 민석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민석은 준수의 당당한 눈빛에 기가 눌려 시선을 피하고 맙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원장실 안쪽에서 또 한 명이 튀어나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 바로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아니, 연락도 없이 여길 왜? 며느리는 옥자를 보자마자 반가움보다는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 옆에 서서 팔짱을 끼며 방어 태세를 취하죠. 작은 어머니,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다고요. 어머님이 워낙 예민하셔서 저희랑 안 맞으신 걸 어쩌라고요? 그리고 병원비는 저희가 이번 달에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뻔뻔하기가 남편보다 한 수 위입니다. 옥자는 그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하며 소리를 질렀겠지만 지금 옥자는 너무나 차분합니다. 됐다. 옥자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소란을 잠재웁니다. 병원비 필요 없다. 내 동서가 다 냈다. 그리고 내 노후 자금, 집한 돈, 너희한테 준 거 다 필요 없다. 그거 먹고 떨어져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대신 오늘부로 너랑 나는 남이다. 내 아들 박민석은 1년 전에 죽었다. 요양원에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날 내 자식은 죽은 거야. 그러니 앞으로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내 제사상에 절도 하지 마라. 더러워서 안 받는다. 옥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악을 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차가운 절연 선언. 민석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모실게요. 네, 집으로 가요. 하지만 옥자는 뒷걸음질 치며 아들의 손을 뿌리칩니다. 아니다. 난 내 동서랑 갈 거다. 기름 냄새나고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내 동서가 핏줄인 너보다 낫더라. 이제야 알았어. 의사가운 입은 껍데기보다 투박해도 따뜻한 알맹이가 진짜라는 걸. 옥자는 뒤로 돌아서 준수의 팔을 꼭 잡습니다. 준수야, 가자.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을 못 쉬겠다. 네, 큰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준수가 보란 듯이 옥자를 부축합니다. 영숙 씨는 멍하니 주저앉은 민석과 며느리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립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명심해. 너희도 자식 키우지? 그 자식이 딱 너희 하는 거 보고 배울 거다. 나중에 너희도 고려장 당하면 그때 가서 우리 형님 생각하며 피눈물이나 흘려라. 영숙 씨는 퇴하고 바닥에 침을 한번 뱉는 신용을 하고는 옥자와 준수를 데리고 병원을 나섭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찬 바람이 불어오지만 세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거대해 보입니다. 병원 로비에는 정적만이 감돕니다. 민석은 환자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의 화려한 의사가운이 오늘따라 유난히 얇고 초라해 보이는 건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닐 겁니다. 형님, 보셨죠? 저 녀석들 표정. 아주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네요. 자식한테 버림받았다고 세상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저런 가짜들 말고 진짜 배기들이랑 남은 인생 보란 듯이 재미나게 살아요, 우리. 내 아들 준수가 형님 아들 노릇까지 톡톡히 할 테니까. 유리문 밖으로 준수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출발합니다. 그 차는 이제 강남을 벗어나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는 영숙 씨의 집으로 향합니다. 강남의 빌딩 숲을 뒤로하고 한참을 달린 준수의 차가 멈춘 곳은 어느 허름한 국밥집 앞입니다. 간판은 낡아색이 바랬고 입구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이 걸려있는 그런 집이죠. 형님, 옥자가 평소라면 비위 상하게 이런 데를 어떻게 들어가냐며 질색팔색했을 곳이지만 오늘은 군말 없이 차에서 내립니다. 큰어머니, 여기가 보기엔 이래도 맛은 기가 막혀요. 뜨끈한 거 드시고 속 좀 푸세요. 준수가 옥자를 부축해 식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문을 열자마자 구수한 육수 냄새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훅 끼쳐옵니다. 넥타이맨 직장인부터 시장 상인들까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국밥을 들이키는 모습이 참으로 정겹습니다. 구석진 방바닥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엉덩이를 지지는 뜨끈한 온돌 기운이 차가웠던 몸을 녹여줍니다. 옥자는 방석 위에 앉아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샹들리에 대신 형광등이, 클래식 대신 트로트 음악이 흐르는 이곳이 묘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모 여기 특국밥 3개요. 고기 많이 주세요. 준수의 우렁찬 주문 소리에 주방 이모님이 아이고 우리 사장님 오셨네 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잠시 후 뚝배기 가득 넘칠 듯 담긴 국밥이 상 위에 오릅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 위로 숭숭 썬 파와 다대기가 먹음직스럽게 올려져 있습니다. 1년 동안 식은 밥에 멀건 국만 먹었던 옥자의 모골대가 꿀렁하고 움직입니다. 형님, 뭐 하세요? 식기 전에 드세요. 이게 보약이에요. 영숙 씨가 수저를 챙겨주며 재촉합니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듭니다. 국물 한 모금을 조심스레 입에 넣는 순간 으어 하는 탄성이 절로 터져나옵니다. 얼었던 오장육부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깊고 진한 맛. 뱃속이 찌릿할 정도로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준수는 제 밥은 뒷전이고 가위를 들고 옥자의 뚝배기에 든 고기를 잘게 자르기 시작합니다. 큰어머니, 이가 약하셔서 큰 거 씹기 힘드시죠? 제가 잘게 잘라드릴게요. 이거 깍두기랑 같이 드셔보세요. 준수가 숟가락 위에 밥과 고기 그리고 잘 익은 깍두기 한 점을 올려 옥자의 입가에 내밉니다. 10년 전 밥상머리에서 젓가락질 하나로 타박을 주던 그 조카가 지금은 갓난아이 이유식 먹이듯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옥자는 그 숟가락을 받아 먹으며 왈칵 눈물을 쏟습니다. 국밥에 짭짤한 눈물이 섞여 들어갑니다. 흑, 맛있다. 정말 맛있다. 아이고, 형님도 참. 밥 먹는데 왜 자꾸 청승이세요? 남들이 보면 며칠 굶긴 줄 알겠네. 영숙 씨는 짐짓 타박을 주면서도 슬그머니 휴지를 건넵니다. 옥자는 코를 팽 풀고는 체면도 잊은 채 국밥을 허겁지겁 퍼먹기 시작합니다. 후루룩 쩝쩝. 평생을 교양과 품위 속에 갇혀 살던 옥자가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형님.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의사 아들이 사주는 스테이크보다 정비사 조카가 사주는 이 국밥이 훨씬 속 편하고 든든하죠? 사람 사는 게 별거 있나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면 그게 천국이지. 강남 아파트, 병원장 타이틀. 다 부질없는 거품 같은 거였어.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옥자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돕니다. 휑하던 볼에도 붉은 기운이 올라오고 죽어있던 눈빛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식당 앞 자판기에서 뽑은 달달한 밀크커피 한 잔씩을 들고 세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습니다. 옥자가 커피를 호흡 불며 준수를 바라봅니다. 준수야, 내 큰어머니, 나 갈 데가 없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염치 없지만 며칠만 신세 좀 져도 되겠니? 천하의 박옥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수는 활짝 웃으며 옥자의 손을 잡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며칠이 아니라 평생 계셔도 돼요. 우리 집에 방 남아요. 어머니랑 두 분이서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해 드시고 지지고 볶고 사세요. 제가 두 분 다 모실 능력 됩니다. 그래, 형님. 우리 집으로 가요. 내 아들이 돈은 좀 벌어. 형님 아들처럼 머리로 번 돈 아니고 몸으로 정직하게 번 돈이라 마르지도 않아요. 며느리 눈치? 걱정 마요. 우리 며느리는 나보다 형님을 더 좋아할걸?
형님 옷 입는 센스 배우고 싶다고 난리일 테니까. 영숙 씨의 너스레에 옥자가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입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너희를 무시했는데 벌 받아야 하려는 난데 벌은 이미 다 받으셨어. 요양원에서 1년 살았으면 죗값 다 치른 거지. 이제부터는 상 받고 사세요. 가족이라는 상. 영숙 씨는 옥자의 어깨를 툭 칩니다. 옥자는 영숙 씨의 어깨에 고개를 기댑니다. 한때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동서지간이었지만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서로의 아픔을 잘 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준수가 차를 가지러 간 사이 옥자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동서, 사람들이 그러더라. 자식 농사는 사자 직업 만드는 게 최고라고. 그렇죠. 다들 의사, 변호사, 판사 만들려고 난리죠. 아니야. 내가 겪어보니 알겠어. 진짜 사자는 따로 있더라. 그게 뭔데요? 옥자가 멀리서 차를 몰고 오는 준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부모 밥 챙겨주는 요리사, 아픈데 주물러주는 안마사, 어디든 데려다주는 운전기사, 그리고 내 마음 고쳐주는 정비사. 그게 진짜 효자고 진짜 성공한 자식이더라. 영숙 씨는 옥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맞아요, 형님. 우리 준수,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 맞아요. 준수의 차가 두 여인 앞에 멈춰섭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춥니다. 타세요.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숙 씨와 옥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차에 오릅니다. 차 안에는 구수한 냄새와 훈훈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그들은 집으로 갑니다. 텅 빈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기다리는 진짜 집으로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혹시 자식의 직업이나 통장 잔고로 행복을 저울질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행복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먹어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세요? 의사 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내 편이 바로 거기에 있을 테니까요.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로 들어오셔서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려요.